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목회지원 네트워크에서 하는 우리 치유 글쓰기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글쓰기 강좌가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 또 우리 6주 과정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먼저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지원 네트워크의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건복 목사님 인사 말씀 잠시 듣고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박수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근부 목사입니다. 이게 처음 뵙는 분들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제 뭐 가로수도 그렇고 저희 집 근처에 안산 보니까 완전히 뭐 꽃도 많이 피고 벚꽃도 많이 피었던데 어쨌든 좋은 봄입니다. 특히 역사의 봄도 시작이 되어서 정말 좋게 이 봄을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살기가 녹록지 않죠. 요새는 뭐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인데 그래서 많이 마음도 몸도 여러 가지 힘들 터인데 이런 때 치유하는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강사하신 소재웅 목사님은 정말 전문가신데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같이 글 쓰는 것을 같이 배우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고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7시 반부터 9시까지 좀 늦은 시간까지 시작되는데 6번 여러분들 계속 참여해 주시고 또 늦게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소개해 주시면은 저희가 자료를 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혹시 빠지시면은 나중에 그 자료를 받으셔서 보충을 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을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 글쓰기 강좌를 준비하면서 정말 좀 의미 있게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 한글이 띄어쓰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글자 언어 중에서 이 띄어쓰기 하는 민족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띄어쓰기가 시작된 때가 1886년이랍니다. 바로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우리 미국 선교사인 호모 힐버트가 처음으로 제안해서 한글의 띄어쓰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 역사 속에 이 한글과 띄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존 로스 목사님이 우리 한글 선교사가 오기 이전부터 성경이 번역됐고 이런 역사를 본다면 한글과 우리 기독교의 한국 역사는 함께 해온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 글이란 특히 한글은 우리 한국 교회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도 이렇게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자살 유가족들을 만나요. 그분들과 함께 애도 과정을 돕거든요. 참고로 저는 상담이 전공인데 그분들에게 꼭 글쓰기를 시켜요. 떠나보낸 사람들을 글을 쓰게 하는 과정들을 도움을 주게 하고 또는 내 자신에게 글을 쓰게 하고 또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친구들이 꼭 글을 쓰게 도움을 좀 주거든요. 저도 매일 아침 꿈노트를 좀 쓰고 있긴 하고요. 글을 쓴다는 게 곧 우리 한국 교회적인 역사 속에도 의미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치유의 역사 속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정화작용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목회지원 네트워크에 매년 봄, 가을에 인문학적 교육 강좌가 열리는데 작년에는 미술, 음악을 했었는데 올 봄에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자.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치유가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특히 그리스인들이 좀 더 글과 좀 더 가까워지면 정말 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총 6과정을 6번 우리 진행되는데요. 제가 줌으로 다 하다가 마지막엔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자.
그래서 아마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이시기 좀 힘들지 몰라도 맨 마지막 시간은 저희가 조촐한 파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저희 서대문 쪽에서 목회지원 네트워크 건물에 있는 지하에 저희가 좀 여러분을 초대해서 또 얼굴도 보고 또 6주 동안의 각자의 글쓰기를 통해 느꼈던 감동을 또 함께 나누는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묶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글쓰기는 강의보다도 함께 글을 써가면서 서로의 치유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만나면 저도 힐링받는 그런 강사님입니다. 얼굴만 봐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얼굴보다 우리 강사님 얼굴, 메인 얼굴만 봐도, 저런 분도 이렇게 잘생긴 분도 목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분을 초청했습니다. 어, 출판사도 하시고요. 또 전공도 글쓰기 쪽으로 많은 분들에게 치유 글쓰기로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소재훈 작가님 모시고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강사님이 직접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재용 작가이고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작가인가 목사인가에 대해 정체성 혼란을 겪었는데요. 지금은 둘 중에 뭐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작가이자 목사로, 목사이자 작가로 살고 있다고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할 테니까 소개는 최소화 일단 하고요. 우선은 제가 오늘 모임을 준비하면서 진짜 기대감이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예, 훨씬 컸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양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가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저한테 희열을 주는 게 저는 글쓰기를 안내하고 글쓰기를 가르칠 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목회를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희열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퇴근할 때도 내가 왜 그 말했지?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글쓰기를 안내하고 가르칠 때는 진짜 제 안에 희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제가 지난 한 10년 정도 글쓰기 클래스 진행했는데, 그 10년 동안 진행한 클래스 중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던 클래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너무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제가 다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냥 얼굴 한 분 한 분 뵙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강사의 마음이 이러기 때문에 아마 저의 좋은 마음들이 잘 흘러가리라 제가 믿습니다. 우선은 화면을 좀 띄우고 이제 PPT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공식적인 시간이 9시 반까지, 9시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진 않아서 제가 앞부분에는 최대한 간결하게 저에 대한 소개와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철학을 좀 나누고요. 뒷부분에는 짧더라도 같이 좀 글을 써보고 전부 나누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좀 글을 많이 나눠보고 그렇게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PPT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예. 어, 제가 한 5년 전부터 제가 진행하는 거의 모든 클래스에 이름을 제가 끌어안는 글쓰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매번 다르게 타이틀이 나가지만 진짜 제가 의도하는 건 항상 끌어안는 글쓰기라는 타이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끌어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한 모두가 한번 서로의 삶을 끌어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치유도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 나름의 글쓰기 철학을 담은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로를 좀 끌어안는 사진을 몇 장 가져왔어요. 되게 보는 것만으로 좀 기분이 좋아지는. 예, 우선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다 이렇게 서로 배우자를 안아주고 계시죠? 예,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리고 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전 이걸 보면서 약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한테 안기면 좋겠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자기의 직분과 그 여러 가지 역할들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까지 어른스러운 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나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예, 세 번째 사진은 여기 잠시만 잘 안 넘어가네요. 어, 잠시만요. 제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음, 예.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할 것은 가끔씩 제가 슬라이드 쇼로 하면은 이렇게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쇼를 하지 않고 제가 화면을 그냥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 사진입니다. 예, 연인끼리 서로 뭔가 안아주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뭔가 제 마음에 힐링이 돼서 한번 수업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용택 시인의 시를 한 편 가져왔는데요. 한번 이 시를 안혜영 목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게요. 에세이. 한 아이가 동전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다. 그걸 보고 뒤에 가던 두 아이가 달려간다. 한 아이는 얼른 동전을 주워 아이에게 주고 한 아이는 넘어진 아이를 얼른 일으켜준다. 넘어진 아이가 울면서 돈을 받고 한 아이가 우는 아이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준다. 다친 데 없어? 응. 돈은 많니? 응.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 김용택 시인이 쓴 에세이라는 시입니다. 시 여러분 이 시 괜찮지 않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들게 만드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아침에 어디 일을 보러 가다가 난생 처음 정말 새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런 광경이었는데요. 전 지금까지 어, 청소년 여자애들끼리 손을 잡고 가거나, 혹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건 봤는데, 중년 남성끼리 손을 잡고 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 너무나 저한테 희귀한 광경이고, 너무나 특별한 광경이라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뭔가 이 느낌이 너무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서로 좀 손을 잡고 걸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클래스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글쓰기 실력을 늘리거나 나의 마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써내는 글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서로가 살아온 삶에 대해 같이 좀 끌어안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에세이란 시를 나누고 싶었고 또 제가 40여 년 만에 목격한 특이한 광경, 중년 남성끼리의 스킨십을 제가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수업 때 자주 나누는 시인데요.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보았다. 네, 고은 시인의 시인데요. 이 시에 저는 글쓰기라는 행위의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노를 놓치잖아요. 아마 오늘도 어떤 순간에 노를 놓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던 그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노를 놓쳤을 때 또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보게 되는데 저는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를 놓치고만 살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더 넓은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글쓰기를 통해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앞부분은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좋은 정의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정의를 좀 가져왔습니다. 글쓰기란 하나의 이름을 쫓아가 들어간 집에서 만나는 100개의 이름.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인데요. 제가 글쓰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특정 테마에 따라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테마를 통해 들어가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100개의 보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두고 다르게 표현하면 글쓰기의 신비라고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이 글쓰기의 신비를 같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글쓰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한번 이 정의는 혹시 우리 양혁주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글쓰기는 넘을 수 없는 벽에 문을 그린 후 그 문을 여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한 프랑스 에세이 작가가 에세이집 앞에 쓴 대목을 제가 너무 좋아서 발췌해왔던 대목인데요. 글을 쓴다고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떠난 우리 가족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없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넘을 수 없을 것만 같던 벽에
문을 그릴 수 있게 해주고 그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저는 글쓰기의 기능이고 글쓰기의 창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특별히 이 무라카미 하루키 이 말에 좀 힘주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루키 좋아하는 분도 아마 이 중에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루키가 가장 최근에 쓴 소설 중에서도 가장 뒤에 있는 작가의 말, 그 중에서도 가장 끝에 담겨 있는 하루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컨대 진실이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정지 속이 아니라 부단히 이행 이동하는 형체 안에 있다. 그게 이야기라는 것의 진수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따름이다. 예. 라고 하루키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조금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쉽게 풀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경험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우리가 그 사건, 우리가 만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어떤 진실과 판단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판단과 진실이 확고불변할 거라고 확신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사건, 우리가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글쓰기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새로운 진실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진실이란 것은 확고불변의 것이 아니라 글쓰기란 행위를 통해 그것을 어떠한 이야기로 구성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진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루키의 이 말에 글쓰기를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글쓰기라는 것이 단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베끼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라면 저는 글쓰기를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글쓰기란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진실을 획득할 수 있고 그것이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번에 목표하는 것처럼 치유라는 과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키의 이 말이 제가 너무 의미 있어서 꼭 나누고 싶었고요.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요새 일본 영화 실은 많이 안 보시잖아요, 옛날보다. 사실 일본 노래나 영화가 한국에 비해 이제 밀린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영화의 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 불리는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이 있잖아요. 이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가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부자유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작가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업 작가는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글을 쓰며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글을 쓴다는 것의 본질은 어떠한 세계에 있는 어떤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런 것들을 거기다 인위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벌어지는 때론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나에게 벌어진 그 무언가를 나의 것으로 끌어안는 과정이 저는 글쓰기가 아닐까라는 마음속에 이 고레다 히로카즈의 감독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렇게 대단한 작가도 아니지만 저에 대한 소개를 드려야 제가 진행하는 이 클래스의 방향을 더 공감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롯데 자이언츠 팬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야구를 너무, 예, 안해 목사님. 대체 롯데는 언제 다시 우승할지는, 예, 꼭 우승하리라 봅니다. 향후 5년 안에. 예, 제가 초창기에 썼던, 제가 2017년에 썼던 책인데요. MVP 유디얼이란 책입니다. 1984년도 한국 시리즈에서 MVP를 탔던 최동원 선수보다 몇 년 선배인 유디얼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2016년에 9월 달에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유디얼 선수의 가장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저랑 가까운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번 소 작가가 내 친구의 삶을 한번 책으로 담아볼 수 있겠냐고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뭔가 그 들끓는 마음속에 이 유디얼이라는 선수의 삶에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선수였기 때문에 유디얼 선수의 선배, 후배, 친구, 가족 한 25명 정도를 만나서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이 선수의 삶을 복원했던 전기 에세이가 바로 MVP 유디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유디얼 선수의 가족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딱 기일 때 맞춰 출간돼서 그때 기일 예배 때 추도 예배 때
이 책이 가족들에게 위로를 줬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조금 더 특정 존재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썼던 선수가 바로 농구 선수 김현준 선수였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실력에 비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충희 선수 얘기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충희 선수랑 아주 라이벌이었고요. 1년 후배였지만 이 김현준 선수보다 5년 후배가 바로 그 유명한 허재 선수입니다. 제가 MVP 유디얼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제가 또 누군가의 삶을 책으로 담아내고 싶었는데 기사를 검색하다가 제가 오랜만에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형제의 비극이라는 타이틀이 담겨 있는 기사였는데요. 조금 설명을 하자면 김현준 선수가 1999년에 이 삼성전자라는 농구팀에서 감독으로 잘 준비되고 있었어요. 코치로서.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훈련장으로 가다가 중앙 차선을 침범한 택시랑 부딪혀가지고 그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더 슬펐던 건 그로부터 9년이 흘러서 김현준 선수의 친남동생이 그때 삼성물산에 다니고 있었는데 페루로 출장 갔다가 헬기 추락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서 형제의 비극이란 타이틀로 이 두 형제의 죽음을 다뤘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2018년 1월 초에 제가 오랜만에 그 기사를 보게 되면서 제 안에 어떤 의문이 올라왔냐면 아니 김현준 선수의 전체 삶을 봤을 때는 참 훌륭한 삶이었는데 아니 왜 마지막에 이렇게 사고사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선수의 삶 전체가 비극으로 뭔가 프레임 씌워진다는 게 저는 뭔가 좀 제가 뭔가 의문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김현준 선수의 삶을 한번 발굴하고 복원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김현준 선수의 이제 장녀분이랑 사모님을 따로 만났고 제가 집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현준 선수의 또 선배, 후배,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선수들, 감독들을 만나면서 다시 또 김현준 선수의 삶을 복원했던 그 책이 바로 전자슈터 김현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김현준 선수의 사모님이 정말 독실한 또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책도 딱 기일에 맞춰 출간이 돼서 또 김현준 선수의 가족의 이 추도 예배 때, 기일 예배 때 이 책이 많은 위로를 드렸던 그런 저한테는 참 값진 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책을 쓸 때 제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한 문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귀엽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한다고 믿는 편이다. 지금도 저는 이 한 문장 때문에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한번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고 싶다. 내가 쓰는 글을 통해서. 그것이 제가 품고 있는 한 문장인데요. 저는 여러분, 이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앞으로도 꾸준히 글을 쓰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만의 한 문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한 단어일 수도 있고 그 한 문장과 그 한 단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글을 쓰게 만들 것입니다. 저처럼 꼭 책을 쓰는 작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책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 쓰는 삶이 참 소중한 것인데 내가 글 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나만의 그 한 문장을 손에 쥐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한 문장이 아마 이번에 6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만의 그 한 문장이 저는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만의 한 문장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작가로 살아오면서 초반에는 이렇게 세상을 떠난 운동선수에 대한 삶을 깊이 다뤘고요. 근데 제가 2021년 6월 말에 저희 어머니를 좀 갑작스럽게 상실하게 되면서 제가 그 뒤로는 매년 기일 때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실 때 어머니께 위로를 드리기 위해 만들었던 책인데요. 나의 아름다운 엄마 김영희라는 책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어머니한테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어머니와 저 사이에 벌어졌던 60여 가지 에피소드를 좀 간결하게 좀 심플하게 담아서 만든 책이 나의 아름다운 엄마 김영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엄마의 삶을 비관하고 있지만 아들이 본 엄마의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고 엄마는 참 아름다운 존재야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또 우울증을 통과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을 제가 어머니께 이제 드렸는데 만들어서 엄마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무언가 감격하고 기뻐하는데도 마음의 근력이 필요하구나를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이 책의 깊은 의미와 또 감격을 느끼기에는
마음의 근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 이 책을 드리고 조금 슬프고 허무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어머니께서 이 책을 받으시고 좀 잘 회복되는가 싶더니 결국은 그 해에 한 3, 4개월 후에 결국 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보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내가 어머니를 앞으로 어떻게 애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겠다라는 어떤 본능적인 직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난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고 내가 또 책을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나는 매년 기일 때마다 엄마의 흔적을 담은 책을 만들면서 그것으로 어머니를 한번 치열하게 애도해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좀 다짐하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다짐이 잘 지켜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책이 어머니 첫 번째 기일 때 만들었던 엄마의 감사라는 책이고요. 어머니가 남기신 우울증이 좀 오시기 전에 쓰셨던 감사일기 28편을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이 어머니 두 번째 기일 때 만든 엄마의 말씀이란 책이고요. 어머니께서 떠나시는 날 시편 23편 말씀을 흰 종이에 쓰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한텐 그게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처럼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작가로서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어머니와 다시 한번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든 묵상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 번째 기일 땐 제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엄마의 봄이란 시집을 썼는데요. 어머니가 봄에 워낙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제가 봄만 되면 그 봄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감사하게 작년 봄부터는 조금씩 그 봄이 주는 생명력이 제 안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주는 생명력과 그리고 여전히 애도 중인 나의 마음을 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표현한 게 바로 엄마의 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만들 때는 저 개인의 애도도 중요했지만 저와 같이 사랑하는 존재를 상실하고 누군가를 애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함께 걸어봅시다. 함께 한번 걸어보아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시집이 바로 엄마의 봄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것처럼 글쓰기를 안내하고 글쓰기를 가르치는 글쓰기 교사로 살아가고 있고요. 글쓰기를 가르칠 때 저는 이 한 문장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글쓰기로 존재와 존재를 연결하다.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와 다시 한번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여러분이 서로 간에 또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고 단단한 목소리를 줍는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판사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출판사 이름은 훈훈 출판사고요. 크고 거창한 목소리는 다 다른 출판사가 낚아채고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작고 단단하고 소중한데 별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너무 소중한 목소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고 단단한 목소리를 한번 발굴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훈훈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6년 전에 차려서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저희 출판사의 슬로건이 작고 단단한 목소리를 줍는 이 앞에 형용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되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저의 글쓰기 철학과 맞닿아 있는 슬로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문장 때문입니다. 저는 글쓰기란 건 작은 목소리를 줍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크고 거창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진입장벽을 스스로 높이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글쓰기의 본질은 크고 거창한 목소리를 줍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목소리를 얼마나 잘 수집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마음속에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성복이라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쓰기는 디테일에서 스케일로 비루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면 웅변이나 선언문이 되기 십상이죠. 저는 이 문장에 정말 100% 동의합니다. 우리들이 뭔가 글을 쓸 때 거룩하고 거창한 데서부터 글쓰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성복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웅변이나 선언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웅변이나 선언문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비루한 데서 뭔가 시작했을 때 우리가 쓴 글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고 나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고 나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진짜 내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루한 데서 거룩한 것으로 가는 것이 좋은 글쓰기의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희 세 딸입니다. 예, 10살, 9살, 6살 된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예, 남자고요. 예, 네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점점 제가 뭔가 여성화되고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점 뭔가 눈물도 많아지고 뭔가 제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런 혼란을 요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살아남기 위한 어떤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참여자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다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몇 분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귀한 시간에 오시게 되셨는지,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마 모든 분들이 나누기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제 눈에 뭔가 들어온 분들을 제가 몇 분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목소리 듣고 싶고요. 어, 네, 쭉쭉 성함이 있는데요. 예, 혹시 제가 호칭을 그냥 누구누구 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강용님, 예, 저랑 딱 맞으셨습니다. 예, 이강용님께서는 어떻게 이 수업 들어오셨는지 1분 안쪽으로 좀 간략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음소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들리신가요? 예, 잘 들립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고요. 예, 그, 모르겠습니다. 글쓰기에 목사이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글쓰기 자체에 흥미를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돌이켜 보면. 그래서 어, 사실 말보다는 글이 편한 사람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 뭐 글쓰기를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론 수업을 들으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동안 이런 수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미루다가 이번에 이런 좋은 정보를 알게 돼서 용기를 내서 한번 방금 그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쓰기가 정말 작고 단단한 목소리를 줍는 거라 그러면 제가 용기 내서 이 수업을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무튼 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들어봤지만 예. 잘 들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예, 너무 잘 오셨고요. 혹시 우리 문소연님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문소연이라고 하고요. 구세군 사관입니다. 구세군 사관이고, 오늘 구세군 전체 사관들 모임이 와 있는데, 다른 일정 그냥 참석 안 하고 지금 숙소 와 있거든요. 숙소 와서 지금, 네. 다른 분, 여기 구세군 사관님 다른 분도 지금 계시거든요. 그분 소개로 일단 들어왔고요. 글쓰기는 평상시에 늘 하고 싶었던 거고, 또 책도 한 권 저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말보단 글이 편한 사람인데, 나의 이야기를 풀어 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글쓰기를 좀 배워서 나에 관한 이야기를 책 한 권 써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어, 신은주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예, 아마 음소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진짜 줌 회사가 음소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걸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됐지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뭐, 직접적으로는 이근봉 목사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두 번 문자 보내주셔서 화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제가 조금 많이 큰 딸 아이와 어떤 그 관계 설정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고, 꼭 딸아이의 관계만이, 딸아이와 저와의 관계만 아니라 또 저와 저의 관계에도 그렇게, 친밀하지 못하구나. 그런 걸 요즘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좀 회복하고 싶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제 글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이 로망을 한번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대감을 갖고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예, 잘 네,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박한서 사관님. 예, 지금, 뭔가가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시네요. 네, 저도 구세군 사관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저도 전국 사관에 참석 중인데, 저녁 프로그램 잠깐 빼고, 사안에서 와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몇 해 전부터 계속 참석했었고, 이번에는 그 동생들처럼 여기는 문소연 사관님하고, 그리고 박영화 사관님을 같이 끌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돈은 박영화 사관님이 냈지만, 그리고 저는 그 구세군 사관으로 지금 청송 진보면에 이촌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주보에다 매주 시를 몇 줄이든지 계속 써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지가 한 10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매주 짤막한 시를 쓰다 보니까 이거를 차곡차곡 모아놓다 보니까 옆에서 어떤 분들이 나중에 시집 내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건 아닌데 간혹 저도 제가 쓴 시에 감동이 될 때도 간혹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쓴 시를 또 다시 올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오솔길이라는 난을 만들어서 예화를 쓰면서 끝에는 전 제가 조금 글을 써요. 그래서 예. 뭐 음악으로 만나는 기독교나 뭐 미술로 만나는 기독교도 좋았지만 이번 강좌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분 정도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도 얼굴 보이는 분 위주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혹시 이세리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예, 지금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세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어, 그, 이구모 목사님, 존경하는 이구모 목사님 통해서 여기 들어왔고요. 그, 이문화 아카데미 팬이에요. 그, 작년에도 그, 음악과 또 그림 관련해서 아카데미 열어주셨는데, 제가 근무 때문에 잘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침 이제 시간이 여건이 되어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또 마침 제가 그 치유하는 글쓰기 주제가 글쓰기 되게 관심도 많고 또 특히나 그 치유 관련 또 글쓰기라고 하셔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이게 그 그러니까 신은주 집사님도 보이고 또 몇몇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보이니까 너무 반갑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이 되게 글쓰기 잘은 모르겠지만 되게 알차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끝까지 정진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이번 글씨 클래스에 대해서 또 너무 치유의 방점을 찍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또 일반적 글쓰기에만 너무 방점을 찍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글쓰기 클래스는 또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유라는 단어에 너무 방점을 맞춰서 진행하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또 저랑 같이 글쓰기에 대해 배우면서 또 같이 글을 쓰는 경험을 통해서 더 다른 많은 것들을 새롭게 많이 느끼시고 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정말 다 듣고 싶은데 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나눌 테니까요. 다른 분들은 또 차차 제가 좀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이어갈 텐데요.
글쓰기에 대한 저희들의 두 가지 근거 없는 편견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나눠주신 분들은 대체로 그래도 말하기보단 글쓰기가 좀 낫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나마 편하게 느끼시고 글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클래스를 진행하며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실제로 글쓰기를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 온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교육이 아무래도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기보다는 어떤 특정 모범 답안 속에서 좀 질책을 하거나 별로 이제 칭찬받지 못한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글쓰기를 잘 못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쓰기를 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글쓰기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를 너무 한정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거나 너무 협소한 정의를 가지고 그 정의에 내가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글쓰기를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은 두 번째가 더 강력한 편견일 수 있는데요. 나는 쓸거리가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삶은 단조롭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삶도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쓸거리가 있겠어. 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쓰겠어. 그런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은 거의 매일 반복되잖아요. 예를 들어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6시 반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 7시 반 정도 출근을 하는 편인데 일어나서 출근하는 그 사이에 저희 둘째가 먼저 일어나고 항상 그 다음 막내가 일어나고 첫째가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을 대충 때우고 이제 출근을 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청소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돌아보면 저희 하루도 거의 매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하게 진행되는 제가 매일매일 오가는 출근길, 제가 비슷하게 수행하는 그 일들 속에 담겨 있는 저의 마음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즉 우리에겐 사실은 쓸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쓸거리가 무궁무진하고 얼마나 그 쓸거리를 잘 발굴하고 나의 글감으로 잘 저장해 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제가 연습을 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글감을 발굴하는 습관을 제가 많이 길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팁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안에 글 쓸 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편견을 살짝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글쓰기가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글을 누가 잘 쓰냐면 글쓰기가 필요한 사람이 글을 잘 씁니다.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글쓰기가 필요한 분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나는 글쓰기에 익숙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전거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 자전거를 타면은 페달을 밟으면서 핸들을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거에 낯선 상태인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자전거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페달을 밟으면서 핸들을 잘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자전거 타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자전거 타는 게 즐거워집니다. 자전거 타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하면은 자전거를 더 많이 타게 되고 자전거 타는 실력이 늘게 되고 나중에는 동호회도 들어가게 되고 자전거 대회도 나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자전거에 대한 실력이 늘어나는 단계라 보시면 되는데요. 글쓰기도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글쓰기가 낯설고 막연한데 글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글쓰기가 즐거워지고 즐거워지면 더 많이 쓰게 되고 많이 쓰면 실력이 늘게 되고 어느 순간에 한번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내보고 싶다는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낯선 데서 익숙한 단계로 간다는 건 어떤 변화를 뜻하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 느끼는 게 많고 내가 뭔가 쓰고 싶은 그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뭔가 나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단계가 바로 글쓰기가 막막하거나 낯선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느끼는 그 무언가가 나의 언어로 표현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것을 두고 글쓰기에 익숙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글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글쓰기가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낀 것이 나의 언어로 표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단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고리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혼자서 글쓰기 연마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하신 게 이러한 글쓰기 공동체에 들어와야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는 글이 때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함께 좀 보면서 나의 언어가 점점 보편적인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경험해야 내가 쓴 글이 상대방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경험을 저랑 같이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글쓰기 클래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투라는 개념을 한번 제가 최대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두 명의 대표적인 예능인 강호동과 유재석이라는 인물을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우리 오윤정님께서는 강호동의 말투와 유재석의 말투 중에 누구의 말투를 조금 더 선호하시나요? 유재석의 말투가 좀 더 부드럽고 예, 친절해서 예.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것 같고요. 강호동은 좀 센 듯하지만 그래도 훅 들어오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선호도라고 하면 유재석이 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호동의 마음까지 뭔가 배려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 예. 혹시 우리 박영화님께서는 두 예능인 중에 누구의 말투를 조금 더 선호하시나요? 뭐 둘 다 훌륭한 예능인이지만. 저도 유재석 말투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제가 진짜 이 질문할 때마다 너무 강호동한테 미안한 게 제가 지난 10년 동안 물어봤는데 정말 딱 한 명 빼고 전부 유재석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투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강호동한테 미안해지는데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 유재석의 말투를 선호하는 분이 좀 더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유재석의 말투는 맞고 강호동의 말투는 틀리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말투에는 그 사람 고유의 어떤 환경도 있고 어떤 지역색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기질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의 의도한 바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결국 말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어떤 고유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고유의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고유의 말투가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고유의 글투가 있다는 것이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나름대로 검증된 저만의 글쓰기 이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글투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자주 쓰는 소재나 단순히 나의 어떤 문체 정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글투라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기어코, 기어코, 기어코. 기어코가 세 번 들어갔죠. 유독 나의 눈과 마음과 귀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것을 두고 저는 글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글로 쓰고 싶어질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저마다 고유의 글투가 다르다는 것이죠. 유독 나의 눈과 마음과 귀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두고 저는 글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기어코 글로 쓰게 되는 나만의 정돈되지 않은 희로애락 혹은 철학을 두고 저는 글투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글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잘 정돈된 것이어야 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드는 진짜 에너지가 있는 나의 지문이 찍힌 글은 잘 정돈된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정돈되지 않은 것만 같은 하지만 내가 더 뭔가 규명하고 싶은 어떤 경험, 감정, 존재야말로 바로 나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드는 진짜 글투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그 책을 매년 기일 때마다 만들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라는 존재는 저에게 50년짜리 글투인 것 같아요. 예. 엄마를 갑작스럽게 상실하고 나서 제 안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희로애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정돈되지 않은 희로애락이나 철학을 어쩌면 저는 엄마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조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정돈되지 않은 희로애락이나 철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글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쓰는 그 글은 여러분만의 글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만의 지문이 찍혀 있는 글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 보통 나만의 글투는 결핍에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핍이라는 말의 의미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움푹 패여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좀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조금 마음이 아팠던 구간도 실은 누구에게나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나만의 글투가 담겨 있는 진짜 나의 글은 그 결핍에서부터 살짝 단절된 살짝 움푹 패여 있는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진짜 글은 내 삶의 기울어진 부분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하게 밸런스가 맞는 경우는 거기서부터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돈에 대해 글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엄청나게 몸이 좋은 보디빌더가 어떤 건강에 대한 글을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쓰더라도 오히려 그냥 자기 몸이 담겨 있는 사진을 올리거나 뭔가를 홍보하기 위한 글을 더 많이 올리겠죠. 오히려 나의 진짜 글은 나의 지문이 찍혀 있는 글은 내 삶에 있는 기울어져 있는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특정 영역이 좀 기울어져 있다면 거기서부터 진짜 폭발적인 나의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글을 흉내낸 글, 그냥 어느 정도 중언부언하는 적당히 때운 글 말고요. 이건 진짜 나의 글이다 싶은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진짜 영향력을 주는 그 글은 내 삶 가운데 기울어진 부분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쓰기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거기서부터 진짜 여러분만의 그런 무궁무진한 글투들을 발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쭉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첫 주에는 좀 가벼운 글쓰기를 같이 실습으로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것을 두고 인생 삼행시곡 혹은 세 줄 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우선 예시를 한번 제가 써온 짧은 글을 두 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랑한다. 벌써부터 사랑한다. 사랑밖에 없다라는 글을 제가 써왔는데요. 혹시 남금란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왜 이런 글을 써왔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예, 바로 모르시겠다고?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또 아직 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약간 이게 느끼하기 때문에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좀 각오하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글쓰기 수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첫 주에 시작할 때 좀 이렇게 미리 만나는 분들을 좀 사랑하게 되는 좀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김성현 목사님으로부터 명단을 이름을 받았는데 그냥 이분들이 너무 제가 진짜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특히 그 어떤 클래스보다 글쓰기 클래스는 결국 가르치는 강사가 참여자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냐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미로 제가 한번 써봤고요. 또 하나의 제가 쓰고 싶은 요즘 세주 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그저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라는 글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1년 반 정도 누님 댁 가서 사셨고요. 1년 반 뒤에 다시 본가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그 집에 횡하게 혼자 두기가 너무 좀 마음이 쓰여서 혼자 소갈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먼저 얘기해 줬어요. 같이 살자고 그냥. 그래서 2년 반 전에 아버지를 합가를 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늘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내한테 잘하라고.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게 아직 제가 뭐 조금 철이 덜 들었나? 아직 제가 좀 어떤 게 있냐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아버지가 혼자가 되시고 나니까 제가 너무 아버지가 자꾸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자꾸 아버지 마음을 살피게 되고 아버지가 뭔가 마음이 허하지 않나 좀 지켜보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가 이제
제가 또 집에서 아내랑 아버지 사이에서 뭔가 양쪽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뭔가 제가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참 애쓰고 있구나. 아, 그러면서 야,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돼라고 저한테 넌지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하지만 또 아버지와 아들은 또 남자 대 남자로서 그렇게 또 많은 이야기를 또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깊은 속내는 사실은 제가 여쭤보지 않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그저, 아, 그래도 아버지랑 내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아버지를 바라볼 때 또 드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세 줄로 제가 한번 저의 요새 마음을 표현해 봤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시간인데요. 제가 시간을 많이 안 드립니다. 제가 지금 8시 반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시간을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요새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혹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담은 한 3줄에서 4줄 정도 되는 글을 한번 각자의 자리에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쓰신 다음에 여러분, 쓴 글을 고스란히 가지고 집에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예, 가능하시다면 이 줌 채팅방에다가 여러분이 쓰신 글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 내가 이거는 정말로 올리긴 좀 싫다. 도저히 못 올리겠다 하는 분은 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각자 쓰신 글을 지금 시간이 8시 29분이니까요. 8시 40분까지 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남은 20분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서혜 목사님께서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 두 줄, 세 줄짜리 글이 작아 보이지만 이게 다 지금 우리들이 쓰는 글쓰기의 씨앗 문장들이 되는 글들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의 어떤 글투가 담겨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이 안에 많은 가능성과 씨앗을 담고 있는 글들을 여러분이 지금 쓰시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일단 계속 또 올려주시고요. 좀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 첫날에는 무조건 이 짧은 글은 다 나누는 편인데요. 오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나누고 또 시간을 맞춘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예, 우선은 제가 쭉 위로 올려서요. 음, 예, 다들 글을 너무 잘 올려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근복 목사님과 안혜영 목사님은 우선 조금 제가 어, 이제 후순위로 미루고 다른 분들 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윤정 님이 한번 쓰신 글 한번 읽어주시고 간략하게라도 한번 작품 해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제 글쓰기 수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요. 글을 발표하고 나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기울어진 부분을 보고자 한다. 너의 힘들어진 마음이 들리는 듯하다. 비로소 우리의 끌어안는 글쓰기가 시작된다. 와, 박수를 오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작가, 짜릿했습니다. 작가님의 그 설명하는 부분에서 참 마음이 와닿았거든요. 저는 글쓰기가 나의 이야기를 쓰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가 위로를 받는 이런 자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끌어안는 글쓰기라는 타이틀이 되는구나 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그리고 저도 흉내내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드러내는 그 기울어진 부분, 결핍된 부분을 정말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 글쓰기에 임하는 자세와 함께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 같이 너의 마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 진정한 우리가 될 것 같은 이 장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듯해서 오늘 이 글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저희 수업 공식적으로 첫 번째 발표자가 되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스타트 잘 끊어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양혁주님 한번 읽어주시고 작품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듣는데 들리지 않는다. 미안하기 때문이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이 목에 걸려 있다. 네. 어, 예, 이 그 박수를 강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의 듣기 전에 예, 아내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2분 전까지 그거를 매듭 짓고 이제 간신히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잘못했고 제가 실수를 했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해서 미안한 마음은 이 머리 끝까지 찼는데 미안하다고 말을 아내는 듣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나와서 이제 그거로 마음을 좀 표현해 봤습니다. 아, 우리 박수 한번 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하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그래서 저는 갈 길이 더 멉니다. 예, 저를 보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귀한 글이었습니다. 우리 박영화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행운, 우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행운이다. 와, 우리 박수 한번. 와, 이거, 야, 예,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또 예. 목회를 하시면서도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을 만나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시간이 지금 또 이런 나를 만나는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만나고 살아온 인생을 또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렇게 좀 떠올라서 썼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와, 되게 마음에 진짜 간직하고 싶은 너무 소중한 문구입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신은주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수정 목사님께서 써주신 글을 딱 보면서 저는 바로 받아 적었거든요. 쓰면서 제 버전으로 썼는데, 음, 네, 그걸 쓰고 싶었어요. 네, 음, 한번 읽어주시죠. 예. 어, 맞나요?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서로를 그리워한다. 예, 박수 한번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뭔가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도 한번 나눠주시죠. 음, 네. 아이랑 좀 많이 힘든데, 예, 제가 참 아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을. 네, 소통을 저도 안 해봤고, 힘들어만 했지, 실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랐고, 음, 저희 아이도 또 저의 생각을 다 다는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네, 그렇지만 그 마음 밑에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작가님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그 상황에 대입해서 써봤습니다. 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과제하는 과정에서 한번 또 따님에 대한 글을 한번 또 길게 한번 써볼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지셔도 되게 의미 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양혁준 님이 글을 또 하나 쓰셨네요. 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피한다. 눈을 마주치면 마음을 들킬 것 같아.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땅만 쳐다본다. 예, 혹시 요것도 한번 나눠주실까요? 그래도 두 개 쓰셨으니, 예, 다작을 하셨네요. 네, 같은 사건이었고요. 네. 하나는 뭐냐, 어, 귀로 하나는 표현해봤고, 하나는 눈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혜주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음소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제. 됐습니다. 네, 됐나요? 예, 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다. 봄꽃을 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 꽃들도 나에게 미소를 보내며 화답한다. 와, 야, 어떻게 하면은 꽃들도 나한테 화답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와, 너무 부럽습니다. 한번 이 글 작품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렇게 뭐 다른 계절보다 이 봄이 오면 진짜 하나님이 창세기를 다시 쓰신다는 4월에는 정말 많은 꽃들이 피잖아요. 근데 예, 이 꽃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 내년에는 볼 수 있을까?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내년에 볼 수 있건 없건 올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예, 네, 겨울까지는 좀 걷는 거를 좀 방 안에서만 제자리 걷기 해서 5,000보 겨우 이제 달성했는데, 예, 지난주부터는 예, 꽃 보러 아침 일찍 가서 이제 많이 걷고, 그러면 꽃들은 뭐 그 자체로 그냥 웃는 것 같아요. 어, 아, 예, 제가 또 이렇게 반가워해 주니까. 그래서 예, 예, 지난주에는 굉장히 사랑하는 지인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겼는데, 꽃들을 보면서 다시 또 이렇게 꽃을 본다는 것의 의미가 꼭 예, 뭐라고 얘기할 것 없이 굉장히 깊게 예.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영수님 한번 혹시 가능하신가요? 낭독해 주시고 나눠주시는 게? 목소리 나와요? 잘 나옵니다. 네, 비디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구에서 유일한 나의 언니야. 지금까지 나만 알고 언니를 알려고 안 했던 나야. 이제는 언니에게 애틋한 사랑을, 나 자신도 사랑할게.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아, 그러니까 언니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음소거 돼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언니랑 저 자신한테 쓴 글입니다. 아, 예, 예. 저는 사실 누나가 있어서, 또 언니, 여동생, 전 남자니까 모르지만, 요새 저희가 셋 딸 키우면서, 첫째랑 둘째 간의 그 자매 간의 막 우정을 막 지켜보게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어떤 마음이 있으시겠죠? 네. 너무 소중한 글 같습니다. 박수 네. 한 번 더 이 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역시 우리 김성현 국장님답게, 이게 뭔가 포스가 남다릅니다. 우리 김 국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세상을 걸어가는 이들의 견디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 그럼에도 또다시 견디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들도 내 모습을 바라본다. 서로는 차마 그 모습에 대해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잘 지내냐고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네본다. 와, 야, 너무 좋네요. 김 국장님 한번 작품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제 세상의 힘듦에 대해서 견디고, 이제 그럼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방황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길을 찾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다 자기 길을 다 잡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제 서로가 좀 힘들다 보니까 쉽게 이제 만나자고 잘 지내냐고 이렇게 꺼내기 어렵더라고요. 이제 예. 그래도 어, 이제 글처럼 이제 잘 지내냐고 조금 먼저 말 걸어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 썼습니다. 예. 아니, 이 글은 그냥 뭔가가 그림처럼 좀 그려지는 글이었습니다. 예. 짧은데 이 안에 되게 많은 게 담겨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저는 지금 강렬함을 전달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까 오윤정님께서 쓰신 글과 같은 글인가요, 이게? 제가, 네, 같은 글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세리님 한번 글 나눠주실래요? 때로 어떤 만남은으로 시작하는. 네. 때로 어떤 만남은 그냥 그렇게 만나진다. 그냥 그렇게. 네, 야, 이건 시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네, 그냥 최근에 그 장례식 이제 존경하는 이제 선생님 장례식을 치르고 또 최근 또 장례식을 또 치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냥 음,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그 선생님과의 만남 아쉬움도 크고 슬픔도 크고 그냥 그렇게 만나졌던 그런 만남들을 좀 되새겨 보면서 그냥 쓰여진 글입니다. 예. 너무 귀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두 줄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소중한 글입니다. 우리 이근모 목사님께서도 다작을 하셨습니다. 예. 새싹은으로 시작하는 글 한번 예. 읽어주시고 작품 해설 오늘 이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집에 오다가 새싹
또 며칠 전에 어제 강화도 어제 그저께 걸으면서 새싹을 봤는데 예, 이게 새싹이 나무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 땅의 기운, 햇볕, 바람, 하늘, 또 기온, 새소리 등이 도와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이게 내가 살아온 길도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족들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예.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내일부터 새싹이 저희가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이강용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예, 제가 왜 이제서야 깨달아질까? 시간의 소중함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만큼 도전할 수 있는 것이란 것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썼는데요. 일단 그,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 가지 깨달아진 내용을 썼는데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장은 앞에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제서 예, 깨달아질까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요사이에 제가 붙들었던 그 몇 문장들을 쓴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왜 이제서 깨달아질까라는 문장을 쓴 것은 사실은 제 속마음은 이거예요. 왜 치유하는 글쓰기를 이제서야 알게 됐고 글쓰기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왜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걸까라는 이 마음 때문에 이런 문장들 써봤는데요. 예, 그 작가님이 지금 강의를 하시면서 그 글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 정의들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떨림이 있고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저 이 수업을 들으면서도 왜 치유하는 글쓰기일까라고 질문이 들었었거든요. 예, 작가님이 글쓰기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 제가 아는 글쓰기의 정의랑 전혀 다른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을 때, 제가 존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에, 내가 글쓰기라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됨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아마 들어서 예,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이 수업을 통해서 또 글쓰기를 통해서 뭔가 계속 앞으로 제 존재 자체가 세워질 것 같아서 예, 막 기쁘고 희열도 들고 정말 치유하는 능력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구나 싶은 예. 생각이 들어서 예, 막 전율이 열고 오고 좀 그런 것이 있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한나님 지금 나눔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 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지금처럼 부지런한 날들이. 시간이 가는 순간들이 아깝다.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작품 해설 지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하루도 못 쉬는 상황이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사역도 하고, 너무너무 바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한 2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순간순간 그런 생각해요.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2년 뒤에는 끝날 것 같은데 불평하지 말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글을 써보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저는 요새 셋 딸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네가 아직 어려서 막 에너지를 뺏어가기도 하고 막 시끄럽기도 한데 한편으로 지금 제일 예쁠 때인데 더 많이 사랑해주자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더 이 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소연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강의 처음 할 때 중간에 인생 글쓰기 한 문장인가요? 그거를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예. 바로 떠오른 단어가 존귀함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서 써봤습니다. 이 땅 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그래서 나도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려 한다. 그리고 나 또한 그 누구보다 존귀하다. 와,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작품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뭐, 사역자여서 더 그런 거겠죠. 저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려 하고, 또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쓰라고 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제가 지금 예, 있는 곳에 있는 아이들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한 사람 한 예, 사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렇거든요. 예, 제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역자로 누구 하나 예,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런 사역자로 살고 싶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존귀하다고 늘 느끼며 살고 예. 싶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아, 예.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서님한테 이 존귀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글을 써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단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2번이라고, 1002라고 써 있네요, 성함이. 예, 아마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나눔 가능하신가요? 네, 예, 네. 어, 제가 이게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탈자도 나왔는데 먼저 읽어볼게요. 예, 이리저리 날뛰는 생각을 붙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몸의 감옥에서 언제나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에 생각을 더하면서 그러다 삶의 소중함을 깨닫자고 스스로에게 속삭이곤 한다. 예.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나눠주시죠, 선생님.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글쓰기를 많이 지도해서 왔는데, 예, 지금 현재는 제가 오랫동안 아픈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이게 절단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이렇게 몇 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림도 글도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번 글쓰기를 통해서 저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그렇게 한번 삼아보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계속 글을 쓰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써와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글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생각이 끊겨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고 지금 제가 이제 진짜 머릿속에 진짜 널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몸에서 얼른 이게 탈출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생각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글도 쓰는 게 예전에는 원활하게 잘 했었는데 글 쓰는 이게 왜냐면 오른쪽에 마비가 왔었기 때문에 타자 치는 것도 어렵고 이런저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튀는 이렇게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글이 어떤 이렇게 예전에 비문 같은 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이게 쓰다 보면은 갑자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저한테 하면서 이번 시간이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또 불안과 어떤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이 묘하게 저한테 좀 이런 것들이 불안증 이런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것도 이제 잡아지기를 치료하는 글쓰기 치료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방침을 찍으면서 계속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 이 시간이 선생님의 지금 어떤 소중한 이 삶의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 도약을 일으킬 수 있는 좀 계기가 되는 이 클래스가 되기를 저도 열심히 더 준비해서 좋은 걸 많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 더 남았습니다. 지금 9시 좀 넘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좀 나가야 되신 분들 있으면 편하게 또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현숙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지금, 네, 예, 저는 기대와 불안감은 단짝이다. 느리지만 빠른 시간이다. 앉은 곳 잘 정리하자. 예, 박수 한번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고요. 별로 특별히 설명할 건, 제가 이제 올해 정년퇴직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나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글도 잘 쓰실 것 같고 또 많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주로 잘 듣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은 곳 잘 정리하자라는 문구가 너무 저는 좋습니다. 예,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박한서 사관님께서 예, 와, 뭔가가 기대되는 글을 쓰셨습니다. 한번 나눠주실까요? 예, 지금 사관님 음소거 돼 있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 타버린 산을 지나며 청송 봄날 산이 지나간 자리에 제가 앉아 울고 있는 산자락. 바람도 나무도 말을 아끼는 듯 조용했다. 잃은 것이 너무 많아 울음조차 삼킨 채 나도 덩달아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성였다. 잿더미 위에 새순 하나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피어날 일이 있다고 그 연초록의 눈빛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산을 다시 사랑하며 다시 안아주며. 와, 너무너무 좋은데요? 예. 청송 산불 때문에 제가 한 2주간 지금도 계속 봉사하고 있고 지금도 그 괴정리 구세군 교회가 다 타서 그 예. 괴정마을을 오가면서 근데 보니까 조그만 냉이꽃이 올라오고 그러는 걸 보면서 다시 이제 산에서 산이 너무 많이 탔는데 다시 힘을 잃지 않고 뿌리에서 힘을 받아서 새순이 더 많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피어날 일이 있다고. 그 연초록의 눈빛이 나의 말을 걸어왔다라는 이 네 줄이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예,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들 글에 대한 에너지와 어떤 가능성과 또 시인으로서의 감성들까지 다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글들을 기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글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2, 3분 정도만 더 설명하고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글이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이 나온 답이 있어요. 통찰을 주는 글, 진솔한 글, 공감이 되는 글, 다양한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모범 답안은 이겁니다. 윌리엄 진서가 쓴 글쓰기 생각쓰기라는 책에 나온 한 대목인데요. 좋은 글쓰기의 조건은 바로 땡땡땡과 땡땡인데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퀴즈를 드릴 텐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인간미와 온기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나서 바로 이 구절 그냥 암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로 글을 쓸 때 왼쪽 손에다 인간미, 오른쪽 손에는 온기라는 두 나침판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왕 저와 함께 글을 쓰시기로 하셨으니까 인간미와 온기라는 두 가지를 양손에 쥐고 글을 쓰시면 여러분이 카톡을 쓰건 뭐를 쓰던 간에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는 글, 나 스스로의 마음에 가닿는 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타라 브렉의 자기 돌봄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다는 파도를 일으키지만 파도를 바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나라는 온전한 존재를 바다라고 볼 때 시시각각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감정의 파도는 나가 아니다. 파도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그 파도를 인식할 때 나는 고요한 바다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건 실은 제가 직접 읽은 책은 아니고요. 어떤 책에 있는 대목을 제가 재발췌해 보았습니다. 예, 저희의 치유하는 글쓰기라는 테마와 좀 어울리는 대목이라서 제가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호덕 선생님의 이 한 문구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내 삶을 담아서 정직하게 글을 쓰면서 또 쓴 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귀한 줄 알게 된다. 저는 제가 글쓰기를 수업을 안내하고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 늘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호 선생의 말씀은 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썩 때론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삶도 나의 삶으로 끌어안고 이 삶을 좀 귀하게 여기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글쓰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이 말이 저희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공지 하나 드리고 제가 안혜영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싶은데요. 매주마다 제가 이제 그 글쓰기 테마를 보내드릴 거고요. 글쓰기 과제를 하는 방식은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김서영 국장님께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어떻게 과제를 할지 안내도 드리고 제가 수시로 좋은 글들이나 좋은 팁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안혜영 목사님께서 후반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강의해 주신 먼저 소재훈 우리 작가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글쓰기가 이렇게 따뜻하고 아까 말씀하는 인간미와 온기를 느끼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이 시간이 진행됩니다. 저는 가장 좋은 인간미와 온기를 느끼는 방법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신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서로 얼굴들도 확인해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분의 글처럼 만남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만남들이 서로가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 광고는 저희가 중간에 4주하고 한 주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한 주를 좀 건너뛰고 그리고 나머지 2주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5월 20일이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마지막 강의거든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참 너무 죄송해서 그래도 저희가 줌과 동시로 같이 진행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실 수 있으시면 우리 이게 같이 이 온기를 또 얼굴을 보면 또 그 온기가 또 풍성해지니까 마지막 시간대 미리 일정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카톡방 만들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할 테니까 저희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주위에 꼭 같이 하실 분들 이번 주는 참석 못했는데 해도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받아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다음 주도 7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또 따뜻한 온기와 또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리 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또 목소리로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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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